1946년 10월 대구시청 앞에 성난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해방의 선물은 기근이라는 기사가 날 정도로 민생고가 악화 일로를 달리고 있던 때였다. 해방 이후 1년 만에 쌀값은 10배가 뛰었다. 공무원 한 달 월급으로는 쌀 한 말도 살 수 없었다. 지방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돼갔지만 미군정은 대책다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46년 봄에 들어서 식량 상태가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쌀이 다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니까 미군정 쪽에서 그 이전까지는 그 쌀 정책을 마음대로 팔고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매점 매석이 생기면서 쌀이 이제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쌀이 부족하게 되니까 미군정 쪽에서 쌀 강제 매입, 강제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일제 때 공출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해방군으로 온 미군정이 이제 일본보다 더 심한 공출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분노가 이제 폭발하게 된 겁니다. 배고픔과 미군정에 대한 불신이 마침내 대구 사건으로 터져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일제시대와 달라진 것 없는 친일 경찰의 포갑이었다. 그 슬로건을 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친일파 척결 문제입니다. 왜 해방이 됐는데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용되고 다시 승진하고, 이 사람들이 왜 다시 위세를 부리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10월 항쟁 당시에 보면 경찰서 습격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친일 경찰에 대한 어떤 분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구 사건을 지켜보면서 김순남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냈다. 인민항쟁가다. 이 노래에 김순남은 친일 경찰과 미군정에 대한 분노,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신의 생각을 담아냈다. 해방 공간의 좌우 이념 소용돌이 속에서 이 노래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려졌다. 대구에서 제주에서 여수, 순천 등 민족적 비극의 현장에서 이 노래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이들 사건을 미군정을 무너뜨리려는 좌익계열 남로당의 배후 조종이라고 판단한 미군정에 있어 이 노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금기의 노래였다. 그 당시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좌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좌파라기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좌파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으로 들리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보다 이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이념같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우파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좌파였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 꿈, 이런 것이 좌절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1947년 미군정은 좌익 검거령을 내리기에 이른다. 또한 남로당의 비합법화를 선언하고 박헌영을 이어 남로당 당수가 된 허헌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인민항쟁가의 작곡가이자 당시 남로당 간부였던 김순남에게도 당연히 체포령이 내려진다. 1947년 중반 김순남은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인생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2 or 3 steps going down at the edge of this hallway into what looked like a kind of not really a basement, but something lower than a basement. So Solzhenitsyn knocked on the door there and opened the door. We walked down the steps. Kim Sunam was sitting there on a, not on a chair, but on something. There was one light hanging from the ceiling. It couldn't have been more than 10 watts. I mean, it was very dim, and he was sitting there doing something, writing something or other.
줄리어드 음대 출신으로 미군정 음악 교육 고문을 맡고 있던 헤이모위츠는 그가 도피 생활을 하던 때 처음 만났다. He showed me some of his work, and I looked at it, I couldn't believe my eyes. You know, here it was first of all, it was very dark in there, but I could see what he was doing. Probably avant-garde or technically equal to what was being done in the United States. But he was the only one at the time that I knew who was doing things like this. And I was very impressed, you know, I was just dumbfounded really when I first saw him that night. 그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본 헤이모위츠는 그를 뉴욕으로 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작 김순남은 미국행을 원하지 않았다. 이북 간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했지. 나하고는 그게 비밀이 없었으니까 난 내일 저희 평양 간다 이러고 아주 그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김순남은 마치 짧은 여행을 가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한다. 48년 되면은 이제 미군정에서 그 좌파 활동을 금지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 몸을 좀 피해야지 이랬다는 증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준비 안 하고 월북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월북을 했다기보단 잠깐 이제 북한 38선을 넘어간 건데, 그게 연구한 어떤 분단으로 가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1948년 8월, 그는 결국 38선을 넘어갔다. 김순남을 조선 최고의 작곡가라 생각한 헤이모위츠. 그가 김순남을 구하려고 기울인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I thought he was a genius. I thought he was just, you know, just a lonely little genius. And I felt great empathy for him, you know, under the circumstances he was living and what was happening to him. And I determined that I would try to find out to help him, you know, every way I could to get the Americans to stop what the Koreans were doing to him. 남노당 간부 김순남을 도우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헤이모위츠도 조기 귀국령을 받고 조선을 떠나야 했다. 그가 다시 김순남의 소식을 접한 건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김순남의 딸이 그를 직접 찾아온 것이다. 마흔이 넘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감추고 살아야 했던 김순남의 딸. 바로 성우 김세원이다. 김순남은 1944년 결혼, 이듬해 딸을 얻었다. 그러나 그 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월북했다. 남쪽에서 자란 딸은 지난 1988년 해금될 때까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도 제가 김순남의 딸이기 때문에 왔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박용구 선생님만